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8번째 시간. 오늘은 EDA 문제 유형별 그래픽 기법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유명한 박스플롯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박스플롯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박스플롯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바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probability plot의 좀 더 일반화된 형인 QQ 플롯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스 플롯은 우리가 그 강의 초반에 설명했던 그 유명한 존 튜키 교수가 발명을 했어요. 1969년도에 발명을 한 그 그래프인데 아주 뛰어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스 플롯에 대해서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정의를 보면 뭐 겉에만 보면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옆에 그림을 보면 자동차 마일 퍼 갤런이라는 데이터, MPG 데이터에 대해서 쓴 건데 클래스별로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지하고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점들은 뭐고, 수평선, 수직선은 뭐고, 소위 수염들은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스플롯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일단 이게 수평으로 놓은 케이스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낮은 값이고 오른쪽에 갈수록 더 큰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자, 자세한 내용은 봅시다. 자, 우리 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4분의 1 퀀타일이라는 그 개념이 있죠. 확률적으로 좌측 CDF를 만들었다고 우리 PDF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에 25%라는 얘기는 이쪽의 면적이 25%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가 50%라는 얘기는 이쪽 전체가 다 50%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4분위 수를 가지고 여기가 Q1, Q2, 뭐 Q3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 그러면 Q4는 당연히 100이겠죠. 100%. 그러면 Q1이라는 자리는 first quartile 또는 25% quantile 또는 lower hinge라고 불러요. 이 용어가 대단히 많지만 일단 Q1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4분의 3순위 수는 Q3.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보면 이 박스에 수평을 뉘었을 때는 왼쪽, 오른쪽, 수직으로 세웠을 때는 박스의 맨 아래쪽, 위쪽. 그래서 그 위치가 거기에 잡히고, 당연히 그 Q2는 미디안이 되겠죠. 50%가 되는 자리니까 미디안 중앙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 미디안 자리는 가운데 있는 수평 선이 요게 미디안 위치가 돼요. 별도로 글을 써놓지는 않아요. 박스플롯이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여기가 Q1, Q2, Q3다 이런 표시를 아무것도 안 해놔요. 안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렇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면 여기 복잡하게 뭐가 써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외우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Q3와 Q1 사이의 차이예요. 차이값. 차이값이 Q3부터 Q1 사이 값, 요 길이가, 요 구간 크기가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IQR이라고 약자로 읽어요.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쉽죠, 뭐, 그죠? IQR은 Q3 빼기 Q1.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각종 구간들이 정해지는데, lower inner fence LIF라고 해요. LIF는 여기 있죠. 여기 LIF는 Q1에서 IQR이 1.5배만큼 낮은 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에 보면 1.5배만큼 요 길이의
1.5배 길이만큼 이쪽으로 이동한 요 지점을 LIF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니까 반대쪽은 쉽죠. 뭐 upper inner fence에서 upper inner fence 이쪽에 1.5배 위로 올라간 쪽.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lower outer fence라고 그래서 inner fence, outer fence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 inner fence, outer fence가 있는데 inner fence는 요쪽 1.5배 가는 곳이 inner fence고 3.0 곱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3배만큼 바깥으로 벗어난 쪽이 outer fence예요. 그래서 inner fence, outer fence, lower inner fence, lower outer fence, 그다음에 여기는 upper inner fence, upper outer fence. 그래서 이런 구간이 현재 4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4개.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상치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mild outlier, extreme outlier, 또 mild outlier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보면 그 아웃라이어라는 게 이상치인데 어느 구간 밖에 벗어나면 우리가 이상치라고 부르는데 구분을 해서 불러요. 이건 마일드 아웃라이어와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를 구태여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을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웬만큼 좀 큰 값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마일드 아웃라이어를 아웃라이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선 lower adjacent는 어디냐면, 자 lower whisker라고 불러서 지금 요것들을 얘기해요. lower adjacent, lower whisker로 부르죠. 뭐 아래쪽 수염, 위쪽 수염 해서 lower whisker, upper whisker에서 아래쪽 수염, 위쪽 수염을 본다면 요 자리는 무슨 표시냐면, 자 LIF보다 큰 가장 작은 사례값이라고 썼어요. LIF 여기 1.5배만큼 내려온 쪽이죠. 여기 데이터셋에 이 데이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여기 벗어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 높은 값이고 이쪽이 낮은 값이고 여기가 높은 값이니까 데이터들이 여기 뭐 막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그죠? 주로 이 가운데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죠? 가운데 많이 점들이 몰려 있을 거고, 이쪽에는 좀 드문드문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거보다는 안에 들어오지만, 이쪽으로 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점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결국 이 아래쪽 수염은 여기다 그려지겠죠.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그려지는 거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데이터 점들이 여기 마지막으로 있고 이렇게 막 모여 있더라도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탁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고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뚝 떨어져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쪽 수염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UIF가 있으면 여기 그 LIF 내에 여기 들어오는 이걸 따지는 거고, 그럼 여기는 보면 UIF보다 점들이 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점이 나타나는 것은 이쪽 벗어나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요 부분, 수염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수염 부분은 미니맥스가 아니에요. 미니맥스가 아니고 최소 최대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갖는, 이거는 절대 아웃라이어라고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인 거죠. 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outside value, mild outlier. 그래서 mild outlier는 이건 쉽죠. UIF부터 UOF 사이가 mild고, extreme는 이쪽에 outer fence 쪽을 벗어난 쪽을 extreme outlier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박스 플롯을 보고 이런 모든 수치들을 다 읽어낼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박스 플롯은 그만큼 정보를 많이 담고 있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박스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질문을 보면 인자 또는 예측 변수가 유의한가, significant 한가, 또 하위 그룹들 간의 위치 차이가 있는가. 하위 그룹들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서 그림을 보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죠.
뭐 여러 개 데이터 그룹들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뭐 공정별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쪽은 토탈 빌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무슨 뭐 다른 품질이든 뭐가 나오고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쪽에 공정별, 배치별 뭐 여러 가지를 늘어났을 때 이 서브 그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하위 그룹들 간의 위치 차이, 평균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쉽게 평균의 차이, 하위 그룹들 간의 변동성의 차이가 있는지,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위치 또는 변동에 대해서 그 인자가 유효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이데이 도구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그림 설명에서 봤듯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민 플롯, 뭐 아노바라고 해서 분산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는 현재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레스토랑 팁 데이터, 팁스 CVS에서 244개 샘플을 가지고 그려볼 건데, 자, 팁스 데이터 읽어서 박스 플랫을 할 거고, X축 방향으로 여기 봐야 될 게 팁스의 토탈 B를 그리는데 X 이퀄 하고 X에다 할당을 해주면 수평으로 그릴 것이고 Y하고 그리면 수직으로 그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뭘 맞추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아웃라이어가 있네요. 그죠? 아웃라이어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수치값들을 이제 열들 전체에 대해서 수치값 열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그려보고 싶다.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셋 내에 우리 컬럼들 중에 수치값으로 된 것은 다 그려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토탈 빌, 팁, 사이즈에 대해서는 수치값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리는데 오리엔트는 수평 방향으로 그리겠다. 팔레트는 세트라는 색깔들을 이제 거기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팔레트가 지정된 팔레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보고 웹에서 보고 사용하면 되겠죠. 또 그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네스티드 그룹핑을 하는 방법. 자, X축으로는 day를 쓸 거고 Y축에는 total B를 할 건데 day별로 우리가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나눴어요. 그죠? 나누고 여기서 휴를 다시 또 나눠서 또 그룹을 나눠서 그 안에서 스모커별로 또 나눴어요. 이렇게 네스팅해서 변수들을 계속 분류해 나가서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최소한 이 단계까지는 이 레벨까지는 분류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데이터는 팁스란 데이터, 팔레트는 set3를 쓴 거고, 자, 범주형 변수로 그룹별 박스 플랫을 이제 나란히 그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 날짜별로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 날짜별로 그림을 갖고 이제 별도로 색깔을 주고 싶은 거죠. 색깔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색깔을 주고 싶은데 X축에 day라고 해놓으니까 day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가지 케이스밖에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색깔을 바꿔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막스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매플러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그려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다 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스의 위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다시 휴를 바꾸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네 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현재 네 가지 색깔을 그대로 두고 나는 주말과 주중으로 좀 바꾸고 싶어. 주말과 주중으로 바꿔서 칠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트릭을 했냐면 팁스의 위켄드라는 컬럼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팁스 데이에서 is in 팁스 데이의 값이 세러데이나 썬데이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위켄드에 속하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위켄드에다가 데이터를 모은 거죠. 위켄드라는 데다가 모았어요, 그죠? 모아서 그 다음에 여기도 true가 되겠죠. 여기 보면 is in이니까 여기 있다면 위켄드 값은 여기에 true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기 없다면 false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플랫 x day 써놓고 나머지는 같고 휴를 위켄드라고 뒀어요. 이번엔 우리가 true false로 해놨죠. true false로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림이 두 가지 색깔로 이제 나올 거고
여기에 특이한 건 닷지 equal fals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닷지를 그냥 주지 않게 되면 true인데 이게 디폴트는 true예요. true인데 이거 true가 되면 그림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둬서 서로 겹치거나 이런 이런 네임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한 요 정도 크기로 요 정도 크기 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작게 요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거를 거리를 좀 붙여서 딱딱 붙여서 보기 좋게 모아 놓고 싶을 때 not false를 쓰면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바이 히스토그램을 볼게요. 바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 두 개를 같이 놓는다는 뜻이 돼요. 자, 바이 히스토그램은 공학적으로 어떤 변경을 적용하기 전에 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병치해 놓고 전, 후 같이 놓고 그래서 위치, 변동성, 분포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뭐 공학적 변경을 사용하기 전도 되겠고 또는 두 배치가 서로 다를 수 있는지 공정에서 생산된 어떤 물건들의 배치별로 다를지 또는 공정별로 또 뭐가 다를지 등등을 비교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투 샘플 T 테스트를 우리가 계량적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가설 검정에서 우리 T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투 샘플 T 테스트에 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계량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눈으로 얼마 좋아요. 눈으로 이런 계량적 처리 없이도 눈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이 히스토그램의 특징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분포의 특징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아주 명백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T 테스트보다도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왜? 지난번에 우리 EDA 출발하면서 그래픽적인 도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평균 분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아는 거예요, 그죠? 평균 분산 뭐 이런 식의 내용만 가지고 대표값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많은 거를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분포를 눈으로 직접 비교해서 봄으로 해서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인간의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두 개의 히스토그램이 병치하는데 병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아래를 뒤집어서 이렇게 서로 맞대고 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도 옆에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세워서 같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해당 질문을 보면 뭐 이수준 팩터에 대한 경우라면 인자가 유효한가? 보통 이수준 팩터를 많이 쓸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수준 인자의 영향이 있는가? 뭐 그럼 두 개의 하부 집단 서브 그룹들 간의 위치 변동, 또 변동성의 변동, 뭐 분포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되겠죠. 여기 관련된 기법으로는 T 테스트, F 테스트, 각 위치 변동이나 변동성의 변동을 보기 위한 추가적인 계량적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분포의 변동에 대해서는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있고 우리도 배우게 될 QQ 플랫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세라믹 강도를 재는 데이터 파일인데 ceramics.csv에서 480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세라믹스를 쓰지 않고 일부러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별도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라믹적 CSV에서 강도값 Y 값을 배치가 1, 2가 있는데 배치 값에 따라서 Y1과 Y2로 추출해서 별도로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그리는 요령도 봅시다. for AX, 컬럼, 칼라, 인버트 4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zip, 우리 파이썬을 많이 쓴 사람들은 zip 함수에 대해서 유형을 많이 알겠지만 안 보던 사람, 많이 자주 안 쓰는 사람은 이게 익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엑시스 레이블, 엑시스를 우리 평탄화하는 거죠. 엑시스를 놓고 그 다음에 컬럼은 지금 DF의 컬럼들이
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컬럼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 두 개가 리스트로 나오겠죠. 요게 리스트로 Y1, Y2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색깔, 컬러를 받아들일 색깔의 teal과 오렌지 두 색깔 그리고 인버트에 대한 시그널을 false true. 이건 뭐냐면 우리 축을 여기서는 뒤집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뒤집지 않고 뒤집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의 변수 값들을 벡터들을 쥐핑해서 한 번에 한 번씩 짝을 지어서 여기다 각각 넣어주겠죠.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DF에 받은 여기서 컬럼에 빈스는 빈스 미리 정해놨을 테니까 빈스는 한 40이든 뭐 얼마 정해놨겠죠. 칼라는 여기서 받은 칼라 해서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인버트가 true이면 인버트 y-axis를 인버트해라.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인버트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true니까 이거 뒤집어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브플롯에 adjust h 스페이스를 재로 놓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붙어 있도록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게끔 한 거예요. 붙어 있게끔 명령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것이 C본이나 매트플롯립에 이렇게 붙여 그리는 바이 히스토그램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만들어 그려야겠죠. 근데 꼭 이렇게 뒤집어 그려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고도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죠. 여기 세라믹스 데이터셋을 이제 쭉 제대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 세라믹스 데이터셋을 보면 run 뭐 실험 이제 공정에서 돌린 거니까 run 횟수 랩이 있고 배치가 1212 뭐 돼 있고 y 값 이것이 원하는 이게 목적 우리가 이제 반응 변수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응 변수 값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거 주로 x니까 이제 y 값이니까 세라믹스 데이터셋을 겹쳐 그린다면 C번의 히스트 플롯을 가지고 휴를 배치로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린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겹쳐 봐도 그림은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배치 1과 배치 2의 분포가 서로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를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 좀 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띄워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디스트 플러스를 가지고 디스플랫이라는 걸 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x축의 y를 가지고 빈스 컬럼은 배치별로 1, 2 해서 1, 2 하는 식으로 그렸고 또 위아래로 붙여 그리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바이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y1, y2로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위아래 붙여 그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 그리면 두 개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자, 요 그림을 위로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렸을 때와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이제 느껴보면 되겠죠. 이 뒤집어 그렸을 때가 훨씬 더 그 눈에 잘 띄긴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QQ 플롯, 퀀타일 플롯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probability 플롯처럼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인데 한 데이터셋의 퀀타일 값들을 또 다른 데이터셋의 퀀타일 값들과 비교해서 도표한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플롯과 유사하고 한쪽 축의 이론적 분포를 사용하죠. 이 probability 플롯은. 그런데 여기서는 양쪽 다 데이터셋의 퀀타일을 사용한다. 양쪽 다 데이터셋의 퀀타일을 사용하면서 이 45도 기울기선을 놓고 앞에서 우리 확률 그래프 probability 플롯이 그랬듯이 적합선을 놓는데 여기서는 그 probability 플롯 같은 경우는 이 적합 라인을 따르자 별도로 피팅하죠. 여기서는 별도 그냥 그려놓고 두 데이터셋이 같은지를 이 45도 선 참조선을 놓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이 직선과 거의 일치하게 그려지면 두 데이터셋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참조 한번 우리가 퀀타일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퀀타일 계산 방법을 모르면 자꾸 이게 어떻게 그렸을까 하는 의문을 자꾸 가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퀀타일 계산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그 정렬 우리가 데이터 값이 우리가 관측하는 관측 값이 n 개가 있다면 n 개에 대해서 퀀타일을 어떻게 할당하냐면 n분의 0.5부터 n분의 n-0.5식으로 할당을 해요. 이게 뭐 퀀타일을 할당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간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있으면 0부터 1까지 구간의 가운데 0.5, 1부터 2 사이의 가운데 1.5 이런 식으로 그 중심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보통 유니폼 구간의 미디안점을 이렇게 잡아서 할당을 해요. 할당을 하면 예를 들어 x값이 6, 3, 2, 10, 8, 1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n이 6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렬을 해요.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1, 2, 3, 6, 8, 10을 놓고 이거를 각각 6분의 0.5, 6분의 1.5, 6분의 5.5까지 할당해요. 이게 퀀타일이에요. 이것이. 이놈이 퀀타일인데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건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2, 10, 5, 9, 13이었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5개니까 좀 더 숫자가 간단해지네. 5분의 0.5, 1.5, 2.5, 3.5, 4.5 하게 되면 우리가 소수점으로 다 구해지죠. 0.1부터 0.9까지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퀀타일 값이에요. 퀀타일 값이고,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퀀타일 자체만 한번 그려보자. 퀀타일만 그려보면 앞에 두 번째 예에서 2, 5, 9, 10, 13에 대해서 데이터가 우리가 쭉 출현하는 것이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간값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구간값을 빈을 10개를 잡아가지고 2, 뭐 3, 4, 5, 6, 7, 8, 9 그래서 10, 13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히스토그램 구간이 이렇게 치면 우리 막대 그래프가 여기 1, 2라고 치면 카운트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CDF 누적 분포를 그리면 여기 있을 때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확률이 2분의 1 값수 5분의 1 값이에요. 5분의 1,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5분의 1 값이 들어와 있을 거고 이거는 5분의 2 값, 5분의 3 값, 5분의 4 값, 5분의 5 값까지 들어와 있겠죠. 물론 여기에 2, 5, 5 뭐 이런 식으로 또 달라질 거예요. 같은 숫자가 들어있거나 중간에 끼면 또 다 달라지겠지만 이것들이 5개일 때는 이렇게 확률값에 대응할 거라고요. 누적 분포를 우리 그린다 생각하면. 그렇다면 자, 이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2일 때는 우리가 0.2에 해당됐어요. 0.2에 해당되고 5일 때는 0.4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9일 때는 0.6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10일 때는 0.8, 13일 때 1.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값을 취한 거와 퀀타일하고 같아요. 여기 이 사이의 중간값, 요 사이의 중간값, 요것이 점판 요 사이의 중간값을 취해서 선을 연결하면 이것이 퀀타일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보면 이것이 퀀타일 값이에요. 요놈이 퀀타일 값이에요. 이것이 0.1. 여기 보면 앞에서 봤던 여기 퀀타일 값은 0.1, 0.3, 그다음에 여기 0.5, 0.7, 0.9에 해당되는 퀀타일 값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빠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이 직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면 새로운 값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값은 이거의 보관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값에 대한 퀀타일 값은 어디고 거꾸로 0.6에 해당되는 x 값은 어디고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이 값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퀀타일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끼리 서로 맞춰가지고 QQ 플롯을 그려요. 이건 이제 뒤집어서 그렸으니까 이제 축을 바꾸면 여기가 이제 퀀타일 값이고 여기 x 값이에요. 각각 x 값에서 퀀타일 값을 쭉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프 그린 예를 보면 우리가 봅시다. 480개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건데 여기에 보면 세라믹스 데이터에 대해서 읽어서 세라믹스 뉴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Y1, Y2가 있을 수 있게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자 여기 보면 자 가운데 직선을 그리고 두 개의 그 퀀타일에 맞는 x 값들이 서로 매치되는 것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퀀타일 같은 값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퀀타일 10
만약에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점을 잡았으면 1 퀀타일부터 100개에서 대한 해당까지 서로 맞는 x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들을 서로 매칭시켜 줘요. 매칭시켜 주면 400일 때 한 녀석이 400일 때 한 녀석은 500이 나오더라. 한 녀석이 500일 때 한 녀석은 600이 나오더라. 여기 600일 때 뭐 나오더라.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그죠? 그 데이터셋끼리 매칭이 되면 그 매칭되는 점들을 쭉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직선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 두 샘플은, 두 데이터셋은 같은 모집단, 같은 모집단 파라미터를 갖는 그런 동일한 분포를 갖는 그런 분포를 갖는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다. 즉 모집단이 같다고 봐도 되고 또는 분포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데이터셋이 동일한 분포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배치 1의 값이 배치 2보다 좀 유의하게, significant하게 높죠. 배치 1이 어떤 특정 점에서 보면 배치 1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죠. 배치 2는 600일 때 배치 1은 700이 넘어가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525에서 625까지 차이가 커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이쪽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한 600 얼마를 떠나서 이쪽부터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런 경향을 봐둬야겠다. 이것은 다음번 분석에서 사용돼야 할 정보죠. QQ 플러스의 장점은 데이터셋의 크기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론적인 그 분포와 비교하는 probability 플러스는 데이터셋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비교할 것은 이론적인 데이터셋이니까 이론적인 데이터셋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데이터 개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부적으로는 이론적 데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을 해서 현재 데이터셋하고 맞춰갖고 QQ 플러스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데이터셋을 같게 하니까 쉽지만 여기서는 데이터셋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는 같더라도 그것을 맞춰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분포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치의 이동, 변동성의 이동, 대칭성의 변화, 이상치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데이터셋에서 그 x 값들의 퀀텔 값들을 각각 구하고 수평축의 또 데이터셋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두 데이터 해당 질문을 보면 동일한 분포를 갖는 모집단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동일한 위치와 변동성을 갖는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갖는가,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꼬리 부분에 대한 특성이 유사한가. 우리 probability 플러스를 보면서 꼬리 부분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죠. 꼬리 부분에 대한 특성이 서로 유사한가. 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분포에서는. 관련 기법들은 바이 히스토그램, 투 샘플 T 테스트, F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스 플롯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았고 바이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법, 코딩하는 법, 그리고 QQ 플롯의 원리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